함경도 영웅 땅에 꺽쇠라는 머슴이 있었으니 그 생김새가 어찌나 준수한지 마을 처녀들이 모두 돌아보며 탄식을 할 정도였다고 하더이다.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어 한눈에 봐도 믿음직한 사내였거늘 하필이면 태어날 때부터 천한 몸이라 아무리 마음에 두는 이가 있어도 감히 내색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데 이 꺽쇠가 마음에 둔 이가 있으니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난이 마님이었다. 마님은 나이 25의 젊은 과부로서 그 아름다움이 어찌나 빼어난지 달빛 아래 서 있으면 선녀가 따로 없다고 할 만했다.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며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서 한 번 본 사람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이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꺽쇠를 머슴으로 두고 있었다. 꺽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 놓고 장작을 패어 쌓아두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저녁이면 소를 먹이고 돼지우리를 치우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런 중에도 마님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님이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고 하니 말이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있어 마님도 구경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달빛만이 어스름한 길을 비추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웅삼이라는 말패가 뛰어나왔다. 이 웅삼이란 놈은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여자들을 희롱하기로 유명한 불량배였는데 오늘도 잔치에서 술을 한가득 먹고는 혼자 돌아가는 마님을 보고 못된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젊은 과부가 혼자 다니면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도와주마. 웅삼이 비실비실 웃으며 마님에게 다가가자 마님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서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웅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의 팔을 붙잡았다. 에이, 뽐내지 말고 나하고 좀 놀자. 어차피 혼자 사는 몸 재미 좀 봐야지.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웅삼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꺽쇠가 나타났다. 평소 꺽쇠는 마님이 밖에 나갈 때마다 멀찍이 따라다니며 혹시나 하는 일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개자식아, 당장 손 놓지 못하나? 꺽쇠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낮고 웅장했다. 웅삼이 돌아보니 달빛 아래 서 있는 꺽쇠의 모습이 마치 산신령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뭐야? 너 누구야? 상관없으니까 꺼져. 웅삼이 허세를 부렸지만 꺽쇠는 말없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펑! 한 방에 웅삼을 때려 눕혔다. 웅삼은 으억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꺽쇠의 주먹이 어찌나 강했던지 웅삼의 얼굴이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다고 하더이다. 마님은 꺽쇠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꺽쇠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꺽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면 됩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웅삼을 때려 눕힌 여파로 꺽쇠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손에서 피가 나는구나. 어서 집에 가서 약을 발라야겠다. 괜찮습니다, 마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님은 꺽쇠의 손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쌌다. 꺽쇠는 마님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다.
그날 밤부터 마님은 꺽쇠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평소에는 그저 든든한 머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자신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꺽쇠의 모습에서 진짜 사내의 면모를 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부러 꺽쇠가 밭에서 일하는 곳으로 갔다. 꺽쇠야, 어제 다친 손은 어떠냐? 아, 별것 아닙니다, 마님. 꺽쇠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마님은 그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붕대 사이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보였다. 이런 일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 어서 집으로 와서 약을 갈아 바르자. 마님이 꺽쇠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꺽쇠는 마님의 작은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님이 이토록 자신을 챙겨주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마님은 꺽쇠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꺽쇠는 깜짝 놀랐다. 마님, 저 같은 머슴이 어떻게 마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그깟 신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마님의 말에 꺽쇠는 더욱 당황했다. 하지만 마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마님은 정성껏 약을 갈아서 꺽쇠의 손에 발라주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는데 꺽쇠는 마님의 숨결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마님 역시 꺽쇠의 두꺼운 가슴팍과 단단한 팔뚝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꺽쇠야. 네, 마님. 너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꺽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님을 당연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만? 마님의 눈빛이 왠지 아쉬워 보였다. 꺽쇠는 마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더욱 조심스러워했다. 마님, 저는 그저 마님께서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답답한 남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숨기려는 것일까? 며칠 후 마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꺽쇠가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다가갔다. 꺽쇠야, 그거 무겁지 않느냐?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닙니다, 마님. 이런 일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무거워 보인다. 어디 나도 한번 져보자. 마님이 억지로 가마를 치려고 하자 꺽쇠는 깜짝 놀라며 말렸다. 마님, 안 됩니다. 다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날 업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마님의 대담한 제안에 꺽쇠는 눈이 동그래졌다. 마님, 그런 말씀을. 왜? 싫으냐? 마님이 살짝 삐진 표정을 지으니 꺽쇠는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렸다. 마님은 환하게 웃으며 꺽쇠의 등에 엎였다. 꺽쇠의 넓은 등은 정말 든든했다. 마님은 꺽쇠의 목덜미에서 나는 남자다운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꺽쇠 역시 마님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몸에 정신이 없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꺽쇠야, 너는 장가갈 생각은 없느냐? 등에 엎인 마님이 갑자기 물어왔다. 장가요? 그래. 너 같은 좋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꺽쇠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 같은 머슴이 누구와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마님을 모시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님은 꺽쇠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나 둔한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보야, 세상에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법이다. 그게 뭡니까, 마님? 마음이다, 마음. 진짜 마음 말이야. 꺽쇠는 마님의 속뜻을 알 듯 모를 듯 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나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마님 같은 분이 자신 같은 머슴을 어떻게 생각해 주실 리가 있을까? 그런 꺽쇠의 마음을 모르는 마님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꺽쇠가 일하다 땀을 흘리면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더 챙겨주고 밤늦게 일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저런 나니 마님이 꺽쇠한테 참 잘해주시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서로 좋다면 뭐가 나쁘겠어. 하지만 꺽쇠는 여전히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마님이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주어도 그것을 단순한 친절로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님이 꺽쇠를 부르더이다. 꺽쇠야, 잠깐 이리 와보겠느냐? 꺽쇠가 마님의 방 앞으로 가니 마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마님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꺽쇠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꺽쇠야, 나는 너를. 마님이 무슨 말을 하려던 그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똥똥똥, 누구 없소? 깊은 밤에 웬 손님인가 싶어 꺽쇠가 대문을 열어보니 웬 점잖게 생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이 집이 나니가 사는 집이오? 네, 그런데 누구시기에? 나는 나니의 아버지, 최부자라고 하오. 나니 마님의 아버지인 최부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최부자는 부자답게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말까지 타고 왔는데 그 위세가 범상치 않았다. 아버지,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마님은 당황하며 아버지를 맞았다. 최부자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뭔 꼴이냐? 과부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초라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아버지. 편하다고? 젊은 것이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늙어 죽을 생각이냐? 최 부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본론을 꺼냈다. 사실 내가 온 것은 좋은 혼담이 있어서다. 혼담이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도호부사댁 둘째 도련님께서 너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도호부사댁이라고요? 꺽쇠도 깜짝 놀라며 듣고 있었다. 도호부사라면 이 지역에서 가장 권력이 센 벼슬아치가 아닌가. 그렇다. 도호부사 어른께서 직접 중매를 서주신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게다가 그 집 둘째 도련님은 30살의 한창 나이에 재산도 많고 하니 내게는 더없이 좋은 혼처다. 하지만 마님의 반응은 싸늘했다. 싫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런 혼담 받을 수 없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미친 계집애가 도대체 뭐가 불만이란 말이냐? 도호부사댁 둘째 부인이 되면 일생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 저는 정말 싫습니다. 다시는 장가가고 싶지 않아요. 장가가고 싶지 않다고? 그럼 혼자 늙어 죽을 작정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꺽쇠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저놈이 누구냐? 저는 이 집 머슴입니다. 꺽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 부자는 꺽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제 알겠구나. 이 계집애가 머슴놈한테 빠져서 혼담을 거절하는 거로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장 저 머슴을 내쫓아라. 그리고 혼담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내가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내가 내 딸인 이상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다음 달까지 준비를 마치고 도호부사 댁으로 시집을 가거라.
최 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휘리릭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남겨진 마님과 꺽쇠는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마님은 꺽쇠를 불렀다. 꺽쇠야. 네, 마님. 우리 도망가자. 꺽쇠는 깜짝 놀랐다. 도망이라고요? 그래. 이 집을 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먼 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마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꺽쇠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돼? 마님은 양반가 규수이시고 저는 천한 머슴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아? 꺽쇠는 마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마님, 도호부사댁으로 시집을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마님. 그것이 마님을 위한 일입니다.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더이다. 며칠 후 도호부사댁에서 사람들이 왔다. 혼례 준비를 위해서였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꺽쇠는 그런 마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것이 마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혼례 날이 다가왔다. 마님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다. 꺽쇠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님이 가마 안에서 꺽쇠를 바라보았지만 꺽쇠는 고개를 돌렸다. 마님, 행복하십시오. 꺽쇠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마님이 떠난 후 꺽쇠는 하루하루를 악몽처럼 보냈다. 평소 마님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마님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 눈물이 났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 꺽쇠는 농사일에 더욱 매달렸다. 몸이 힘들어야 마음의 아픔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 꺽쇠의 친구인 삽살이가 찾아왔다. 삽살이는 평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꺽쇠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난이 마님 말이야. 도호부사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더구나. 꺽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뭐라고? 도호부사 둘째가 얼마나 포악한 놈인지 모르냐? 이미 전에 2명의 부인을 죽인 놈이야. 첫째 부인은 맞아 죽었고 둘째 부인은 독을 먹고 죽었다더구나. 그런 놈이었어? 그뿐만 아니야. 매일 술을 먹고 마님을 때리고 학대한다는 거야. 며칠 전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의식을 잃었다더구나. 꺽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마님을 그런 곳으로 보냈구나. 꺽쇠야, 넌 잘못이 없어. 누가 그런 줄 알고. 하지만 꺽쇠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만약 그때 마님의 말을 듣고 함께 도망쳤다면? 신분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마님을 지켰다면? 삽살이야, 도호부사 집이 어디에 있지? 왜? 설마 너 마님을 구해와야 해. 미쳤냐? 도호부사 집은 요새 같은 곳이야. 게다가 그 집에는 무사들도 많고. 상관없어. 마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꺽쇠의 결심은 확고했다. 삽살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호부사집 구조를 알려줄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삽살이는 도호부사집의 배치도를 그려주며 설명했다. 마님은 안채 깊숙한 곳에 갇혀 있을 거야. 그리고 밤에는 무사들이 순찰을 돌고
여기 이 담장이 가장 낮으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꺽쇠는 그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밧줄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도호부사집 주변을 정찰했다. 그리고 사흘 후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을 택해 행동에 나섰다. 도호부사집은 정말 궁궐처럼 컸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서 순찰 도는 무사들. 하지만 꺽쇠는 포기하지 않았다. 삽사리가 알려준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담장을 넘었다. 안채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무사들의 눈을 피해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이동해야 했다. 한 번은 무사와 마주칠 뻔했지만 재빨리 나무 뒤로 숨어서 위기를 모면했다. 드디어 안채에 도착했다. 여러 방이 있었지만 어느 방에 마님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꺽쇠는 하나하나 방을 확인해 나갔다. 그런데 한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프다. 꺽쇠는 가슴이 철렁했다. 분명 마님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마님이 보였다. 마님, 꺽쇠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마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꺽쇠야, 너 어떡해. 마님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꺽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꺽쇠야,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매일 맞고 독한 술을 억지로 먹이고. 마님,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도망가야 해요. 하지만 마님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받은 탓에 몸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꺽쇠야, 나는 못 가겠다. 너라도 어서 도망가거라. 절대 안 됩니다. 마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도호부사의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가 꺽쇠를 발견한 것이었다. 감히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꺽쇠는 재빨리 일어서서 도호부사 둘째를 노려보았다. 이 계자식아, 내가 마님을 이렇게 만든 거냐? 이 머슴놈이 감히. 도호부사 둘째가 칼을 빼들었지만 꺽쇠가 더 빨랐다. 꺽쇠는 그가 칼을 완전히 빼기도 전에 달려들어 목을 붙잡았다. 마님을 괴롭힌 죄, 이 목숨으로 갚아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무사들이 달려오는 소리였다. 도련님, 여기다. 침입자가 있다. 꺽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도호부사 둘째를 밀쳐내고 마님을 업었다. 마님, 꽉 잡으세요. 꺽쇠야. 마님은 힘없이 꺽쇠의 등에 매달렸다. 꺽쇠는 마님을 업고 창문으로 뛰어나갔다. 저놈을 잡아라. 무사들이 뒤쫓아왔지만 꺽쇠는 이미 담장을 넘고 있었다. 평소 산에서 나무꾼 일을 했던 덕분에 몸이 가벼웠던 것이다. 담장을 넘은 꺽쇠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도망쳤다. 마님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꺽쇠의 따뜻한 등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꺽쇠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은 쉽지 않았다. 도호부사는 크게 분노하여 추노꾼들을 풀어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추노꾼인 날름이가 직접 나섰다. 날름이는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내였다. 한번 표적을 정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개같은 후각으로 꺽쇠의 냄새를 맡으며 추적했다. 이쪽으로 갔구나. 날름이는 말의 발굽자국을 따라 꺽쇠를 쫓았다. 한편 꺽쇠는 마님을 데리고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마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님, 여기서 좀 쉬세요.
꺽쇠는 동굴을 찾아서 마님을 눕혔다.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찾아 다려서 마님께 드렸다. 이걸 드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마님은 꺽쇠가 정성스럽게 끓인 약을 마셨다. 며칠 동안 꺽쇠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니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꺽쇠야, 너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괜찮겠니? 마님, 저는 마님이 안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쫓기는 몸이 되었잖아.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마님은 꺽쇠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꺽쇠야, 나 너를 사랑한다. 마님, 정말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꺽쇠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마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록 쫓기는 몸이 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날름이가 드디어 그들을 찾아냈다. 여기 있구나. 날름이가 부하들과 함께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꺽쇠는 재빨리 마님을 감싸며 맞섰다. 마님, 제 뒤로 피하세요. 꺽쇠놈, 얌전히 따라와라. 그러면 고생하지는 않을 거다. 절대 안 돼. 꺽쇠는 칼을 빼들고 날름이와 맞섰다. 하지만 날름이는 몇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게다가 부하들까지 있어서 꺽쇠 혼자서는 상대하기 어려웠다. 치열한 칼싸움 끝에 꺽쇠는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마님이 꺽쇠를 감싸며 소리쳤다. 꺽쇠야, 꺽쇠야. 이제 끝이다. 둘 다 붙잡아서 도호부사댁으로 끌고 가자. 날름이가 승리를 확신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우르르르르. 그리고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산사태가 일어나며 바위들이 굴러떨어졌다. 으악! 산사태다. 날름이와 부하들은 황급히 피했지만 한 명이 바위에 맞아 죽고 두 명이 다쳤다. 혼란을 틈타 꺽쇠와 마님은 다른 길로 도망칠 수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맑은 날씨였는데. 날름이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 당황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모두 말했다. 천벌이다. 도호부사 집안이 천벌을 받은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도호부사의 둘째 아들이 개울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사실 그날 꺽쇠는 마님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도호부사 둘째를 찾아갔었다. 마님을 그토록 괴롭힌 악인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 누구야? 도호부사 둘째가 꺽쇠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너를 죽이러 왔다. 꺽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뭐라고? 감히 나를? 마님을 괴롭힌 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꺽쇠는 도호부사 둘째를 개울가로 몰아갔다. 그리고는 풍덩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도호부사 둘째는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렸지만 꺽쇠는 그를 계속 물속에 눌렀다. 살려줘. 마님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냐? 결국 도호부사 둘째는 차가운 개울물에서 숨을 거두었다. 꺽쇠는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후 조용히 떠났다. 도호부사 둘째의 죽음은 온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다. 저렇게 포악하던 놈이 물에 빠져 죽다니.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래도 도호부사댁 도련님인데. 도호부사가 뭐 어때? 하늘이 내린 벌을 어찌하겠어. 도호부사는 아들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다. 반드시 그 머슴놈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꺽쇠와 마님의 행방은 묘연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날름이도 최고의 추노꾼 실력을 발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날름이는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마치 두 사람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꺽쇠와 마님은 삽사리의 도움으로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다. 삽사리가 상인 행차에 끼워보낸 것이었다. 두 분 상인으로 변장하고 이 행렬에 끼어서 가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삽사리는 꺽쇠에게 상인 옷을 입혀주고 마님에게는 상인의 부인 차림을 시켜주었다. 삽사리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별 말씀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이렇게 꺽쇠와 마님은 상인 행렬에 끼어서 함경도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머나먼 전라도였다. 한편 도호부사 집안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도호부사 자신도 갑자기 병에 걸려 누워버렸고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병에 걸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호부사는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렸다. 의원을 불러봐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다. 도호부사 어른, 이것은 분명 귀신의 짓입니다. 무당이 와서 점을 쳐보더니 말했다. 둘째 도련님의 원혼이 집안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혼이 평범한 원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네. 둘째 도련님이 죽인 부인들과 그 밖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원혼들이 모두 모여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호부사는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 결국 도호부사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도호부사 본인도 병으로 죽고 남은 가족들도 하나둘씩 불행한 일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역시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 천벌을 받는구나. 그래도 그 머슴과 마님은 어디로 갔을까? 잘 살고 있겠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전라도로 내려온 꺽쇠와 마님은 이름을 바꿨다. 꺽쇠는 철수가 되었고 마님은 순이가 되었다. 그리고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꺽쇠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나무를 해다 팔고 짐을 나르는 일도 했다. 마님도 바느질을 하거나 다른 집 청소를 도와주며 돈을 벌었다. 비록 힘들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행복했다. 순이야, 오늘 품삯을 받았다. 이걸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자. 철수야,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줄게.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 비록 궁궐 갔던 도호부사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천국처럼 느껴졌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꺽쇠는 이제 마을에서도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고 마님도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철순의 부부는 참 금슬이 좋아. 그래,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기 좋다. 순이 씨는 참 현명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부를 좋아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2년째 되던 해 마님이 임신을 했다. 철수야,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꺽쇠는 너무 기뻐서 마님을 들어 올렸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래. 의원한테 가서 확인해 봤는데 분명하다고 하더구나. 꺽쇠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까지 갖게 되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다. 순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해 가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꺽쇠는 아이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응, 아빠를 닮아서 참 잘생겼다. 꺽쇠는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뜻의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망아, 아빠가 너를 잘 키워줄게. 그리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신분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5년이 흘렀다. 꺽쇠와 마님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부부가 되었다. 꺽쇠는 부지런히 일해서 논밭을 사고 집도 크게 지었다. 마님은 아이를 잘 키우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다. 소망이는 이제 5살이 되어 마을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활발하고 씩씩했다. 아빠, 아빠, 오늘 나 개구리를 잡았어. 오호, 그래? 우리 소망이가 개구리를 잡았다고? 꺽쇠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꺽쇠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마님도 행복해했다. 도호부사집에서의 악몽은 이제 완전히 잊혔다. 꺽쇠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진짜 삶이었다. 철수야, 내가 정말 행복해. 나도야, 순이야. 너와 소망이가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거워. 어느 봄날 마님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꺽쇠는 딸에게 꽃순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꽃순아, 너는 엄마처럼 아름답게 자라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모두 부러워했다. 저런 좋은 부부가 어디 또 있을까? 아이들도 참 예쁘고. 철수 씨는 정말 마음씨가 좋고, 순희 씨는 현명하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지. 10년이 더 흘렀다. 소망이는 이제 15살의 씩씩한 청년이 되었고, 꽃순이는 10살의 예쁜 아가씨가 되었다. 꺽쇠와 마님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였다. 꺽쇠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다. 마님도 아이 없는 집에 가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철수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것 같아.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어느 날 저녁 꺽쇠와 마님은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다. 순이야, 우리 정말 잘 산 것 같지?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몰랐어. 그때 너와 함께 도망 나오기 잘했어. 나도 그래. 만약 도호부사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마님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와 꽃순이가 있고, 두 사람은 집안을 바라보았다. 소망이는 책을 읽고 있고, 꽃순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철수야, 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정말로. 꺽쇠는 마님의 손을 잡았다. 나도야. 너 때문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 마님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철수야, 내일은 너 일찍 일어나야 해. 왜? 밭에 씨 뿌리는 날이잖아. 그리고 저녁에는 소망이 공부도 봐줘야 하고. 꺽쇠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내일도 열심히 일할게. 마님도 따라 웃었다. 그래. 우리 서방님이 밭도 갈고 씨도 뿌려야 하니까.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렇게 꺽쇠와 나니 마님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신분의 차이도 남의 시선도 모든 것을 이겨낸 진짜 사랑의 힘으로 말이다. 그날 밤 꺽쇠는 다음날 농사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바빴다. 씨앗을 고르고 농기구를 점검하고 날씨도 살펴보았다. 마님은 그런 꺽쇠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 씨를 뿌려야 해.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되잖아요. 꺽쇠는 마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순이야.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그렇게 오늘 밤도 꺽쇠는 밭도 갈고 씨도 뿌리느라 바빴다고 하더이다.